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랑 과목 소개 좀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황윤아 회계사라고 하고요. 지금 감정평가사용 시험이어서 제가 감정평가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회계사예요. 그래서 하우페이스에서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회계학은 1차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요. 2차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학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 대비로 막 심도 있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적당히 챙길 것만 챙기고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목적에 걸맞는 강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한 거죠? 네.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사의 여정은 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끝은요. 제가 끝까지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라면은 저는 한 중턱까지 같이 가고 나머지 꼭대기까지는 감정평가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2차 선생님들. 네,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면은 제가 막 그리워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 머리말 보시면은 제 메일 주소랑 카페 주소가 있을 거예요. 카페 주소가 이렇게 되고요. 뭐 적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머리말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메일이 이렇게. 이 메일도 머리말에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또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카페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카페나 메일보다는요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체력이 워낙에 좋아서 안 쉬어도 되니까 질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하기도 제가 그냥 대면해서 답변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중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못 알아듣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면해서 질문한다면은 제가 다시 물어보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해결되는데 요 메일로 하면요. 왔다 갔다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재. 올해 회계 원리를 새로 내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새로 못 내서 작년 교재 그대로 사용해요. 새로운 교재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다 2차 시험 보려면 무슨 계산기 써야 돼요? 공학용 계산기 써야 되거든요. 일단 공학용 계산기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산기 쓰는 것도 괜찮아요. 공학용 계산기는 뭔지 다 아시죠? 네, 아실 거고 일반 계산기는 이런 거. 근데 공학용 계산기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 그래서 이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버튼이 작거든요. 빠르게 누르는 게 불가능하고요. 빠르게 누르다 보면은 오타가 많이 나요. 일반 계산기의 장점. 빠른 연사력이라고 할까요? 이건 게임할 때 쓰는 말인데 연타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학 1차 시험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빠른 연타 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또 저는 일반 계산기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계산기는 여러분들 회계학에서는 일반 계산기 쓰시고요. 나머지 감정평가사 2차 과목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쓰시고 둘 다 쓰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계산기는 요 계산기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계산기 회사로부터 뭐 받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추천드리는 거예요. 카시오 JS40B라는 모델이에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요거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이유가 있겠죠. 좀 싸구려 계산기는 빠르게 탁탁탁탁 치다 보면은 오타가 좀 나는데 요 계산기는요. 아무리 빠르게 쳐도 여러분들이 극한의 스피드로 쳐도 얘는 절대로 오타를 내지 않아요. 오타가 나면은 이 계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산기 한 번 사시면 공부할 때 유용하니까 돈이 절대 아깝지 않거든요. 잠깐만 제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도 전에 학교에서 전공 필수로 중급회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그 매장에 가서 계산기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돈이 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일단은 싼 거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학생 혹시 경영학과 학생인가?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은 회계사 시험 준비할 거겠네?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렇다면은 싼 거 사지 말고
요건 아니고 요거 옛날 모델 있잖아요. 그걸 추천하면서 할인해 줄 테니까 그거라도 꼭 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제가 회계학 시험도 회계사 시험도 붙었고, 그 다음에 법인 다니다가 한 5년 정도 잘 쓰다가, 지방에 출장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일할 때도 유용하게 쓰니까 이런 거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참고로 요 계산기가 컬러가 4개 있거든요. 무난한 거 좋아한다, 블랙. 그 다음에 골드도 있는데 굉장히 후져 보여요. 절대 사지 마세요. 골드 사면 후회하니까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핑크 있어요. 핑크. 네, 여학생들은 핑크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블랙이랑 골드가 먼저 출시되고 나중에 핑크가 출시됐거든요. 와, 이거 완전 대란 나가지고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서도 좀 튀는 거 좋아하는데 핑크 쓰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써도 되는데 좀 보수적인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도 나왔어요. 블루도 되게 예쁘고, 네,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무난한 거 좋아한다면 블랙, 골드는 절대 사지 마시고, 좀 튀는 거 좋아하는데 여성분이다 핑크, 남자 학생은 블루,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계산기가 우리 그 학원 근처 서점에서도 팔거든요. 근데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조금 비싼데 대신에 배송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배송비까지 고려하면은 요 근처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빠르게 하나 장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산기. 그리고 저한테 공학용 계산기 뭐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잘 몰라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 감정평가사 2차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뭐 선배 수험생이나, 그 다음에 3번 뭐 연습자 같은 거는 뭐 있으시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책에다 바로바로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예습. 그딴 거 없어요. 절대 예습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착한 어린이는 복습과 예습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애들일 때 얘기고요. 어른들은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라는 과목이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해봤자 아무런 소용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니까 절대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오직 복습만 하면 돼요.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식 하나 만들었거든요.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고 싶으면은 딱 2가지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막 농구 시합할 때도 2가지만 잘하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공격과 수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합격하려면은 일단은 전출. 네, 학원 빠지지 마세요. 학원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여학생분들은 빠져도 되는 사유 하나도 없고요. 남자분들은 빠져도 되는 사유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나라에서 부를 때 예비군 훈련 혹은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습. 요 2가지만 철저하게 잘해주신다면은 언젠가는 합격을 하실 거예요. 네,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로 있으면 더 좋은 것들 몇 개 있거든요. 지능. 근데 공부는 솔직히 머리빨이에요. 타고난 머리빨이 한 9할 정도는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공부해도 금방 붙을 거고요. 남들보다 좀 지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요. 좀 오랫동안 열심히 해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한계까지 다 다루셔야 돼요. 본인의 한계까지 다 다른 다음에 내가 붙을 사람이다 그러면 빠르게 붙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떨어질 사람이다 그러면은 빠르게 미련 없이 포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운이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운 좋으면은 빨리 붙는 거고요. 운 나쁘면요, 네, 좀 공부를 오래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붙는데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운빨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내가 그 전주에 본 내용이 있다. 그럼 붙는 거고, 내가 안 본 게 낫다. 그럼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운도 중요해요. 네, 아무튼 요 정도. 그리고 복습에 대해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복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잖아요. 1번, 처음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 누적으로 복습하기. 2번, 당일 배운 것만 열심히 복습하기. 여러분들 1번으로 하셔야 되나요? 2번으로 하셔야 되나요? 정답은? 네, 소신껏 답해보세요. 2번. 저는 누적으로 하라는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니는 할 수 있니? 못해요. 우리 하루에 6시간, 7시간 요 정도 강의하잖아요.
그 당일날 배운 내용도 복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일날 배운 내용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은 앞에 배운 내용은 까먹잖아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공부는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요거를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안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잠깐만 제 자료 좀 할게요. 저는 회계사 시험을 몇 년 만에 붙었을 것 같나요? 저는 1년 걸렸어요. 1차 시험도 딱 한 번, 2차 시험도 딱 한 번. 저는 같은 시험을 절대 두 번 보지 않아요. 딱 하나 두 번 본 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네, 그거 말고는 저는 같은 시험을 두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붙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복습을 당일 배운 것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앞에 배운 거 까먹어요. 괜찮아요. 그 복습을 제대로 당일 배운 내용 제대로 했으면은 나중에 혼자서 책 보잖아요. 기억을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순서 이렇게 될 거예요. 다들 지금 회계 원리 이제 시작할 거고요. 네, 회계 원리는 영어 공부를 치면은 ABC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ABC 배운 다음에 막 동화책 같은 거 되게 쉬운 거 읽어보잖아요. 네, 회계 원리가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기본 강의가 있고요. 회계 원리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일 뿐이고요. 요 회계 원리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 중에 내가 회계 원리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지금 샘플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민되면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회계 원리가 좀 부실하면 나중에 고생 엄청 하거든요. 회계 원리 듣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만해요. 그리고 회계 원리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죽어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여기서부터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A, B, C, D, E, F, G 이거 안 외우고 영어 소설 읽으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원리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회계 원리를 정말 옛날에 들었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은요. 다시 수강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위험부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40문제 출제잖아요. 그 중에 30문제가 재무회계. 그래서 10문제가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다들 충분히 공부하는데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밖에 안 돼서 공부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30개 중에 20개는 확실히 맞춘다 그러면요. 그러면 괜찮아요. 나머지 10개 한 줄로 그으면 2개는 맞을 거고 원가관리회계도 한 줄로 그으면 2개로 맞을 거고 여러분들 그을 때 막 여기저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일자로 긋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러면은 20개 더하기 4개 하면은 몇 점이지? 24 더하기 2.5. 60점.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재무회계 20개를 확실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재무회계 한 5개 덜 맞고 원가관리회계 5개 더 맞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도 웬만하면은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확실하게 득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폭탄이란 말 들어봤나요?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과목에서 폭탄이 빵 진짜 어렵게 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감정평가사 시험은 아직 안 봤고요. 올해 2월 말에 회계사 시험을 봤거든요. 회계사 시험에서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어요.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회계사 1차 응시자가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충격이죠? 참고로 상법이란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10,000명 중에 1,500명이 90점 이상을 받았어요. 너무 쉽게 나왔네요. 참고로 그 회계사 시험이랑 감정평가사 시험이랑 둘 다 1차에서 회계가 나오는데 난이도 차이가 좀 나뉜 편이고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회계사 1차와 감정평가사 1차가 좀 비스무리하거든요. 네, 감정평가사 1차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폭탄은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재무회계가 폭탄인데 원가도 폭탄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가가 폭탄인데 재무도 폭탄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폭탄이거든요. 폭탄 터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무회계를 딱 시험지를 대충 훑어봤는데 폭탄 막 화약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가관리회계에서 확실히 7, 8문제 정도 확실히 챙긴 다음에 재무회계 적당히 찍어서 점수 적당히 챙기면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가관리회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뒀으면요. 이거 일자로 그으면 2개 맞는 거고 이거 다 틀리고 노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폭탄스멜이다 그러면은 재무회계 집중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득점하시면 되고 또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하려면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공부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코스가 뭐냐면은 객관식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강의 들어서 시험장 갈 준비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딱 요 정도만 강의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진짜 기가 막히게 풀어낸 학생이 어쩌다가 한 명 있거든요. 한 100에 하나 정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보면서 감정평가 수업 중에 제가 실제로 보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얼굴도 진짜 잘생겼고 매너도 좋고 인기도 참 많았는데 지금 잘 있나 참 궁금하네요. 설마 그 친구가 이걸 다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래서 요 객관식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들으셔야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령껏 시간 내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서는 객관식을 수강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객관식 안 들어도 그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아니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최종 점검, 마무리 특강 이렇게 이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까지는 필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수. 그 다음에 최종 점검이랑 마무리 특강은 좀 선택적으로 본인이 부족한 과목 있으면 그 과목은 듣고 내가 공부가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됐다. 글자가 너무 이상하네. 필수. 네, 공부가 충분히 됐다. 그러면은 네, 저는 수강하지 않고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 점검이랑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이 과목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 최종 점검은 네, 우리 기본 강의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총 1년에 3회 전범위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하면은 충분한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일단은 잡설은 요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일단 진도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교재 보세요. 교재 6페이지. 제1장 회계의 개념 볼게요. 네, 처음 공부할 때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저는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이 아니라서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데 공부 시작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네, 일환으로 볼게요. 어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죠. 매출액이 2018년 기준이에요. 134조래요. 영업이익이 14조래요. 당기순이익이 11조래요. 근데 여러분들 매출액이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당기순이익이 뭐고 이거 알아요 몰라요? 대충 돈을 뭔가 번 것 같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세계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아직은 회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산이 175조고요. 억도 아니고 조예요, 조. 그 다음에 순자산은 138조래요. 근데 자산이랑 순자산 많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 아직 회계를 배우기 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뭐냐면은 네, 그 중간에 네모 박스 있죠? 요거 밑줄 좀 칠게요. 회계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순자산 등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집계하여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요게 회계의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회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걸 재무정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모박스 밑에 또 밑줄 칠게요.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회계라 할 수 있으며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일명요연하게 정리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표예요. 그 다음에 현행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분담표, 현금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회계 원리에서는 재무제표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위주로 학습을 할 것이다. 네,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재무제표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요. 물론 영어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맨 마지막에 S가 붙었죠? 무슨 의미예요? 복수.
네, 재무제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참고로 요 앞으로 재무제표는 너무 길잖아요. FS 이렇게 약자 쓸 거니까 요 약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포괄 손익계산이라는 게 있고, 셋째 자본변동표, 넷째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요 5가지가 출제 비중 20%, 20%, 20%, 20%, 20%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수업 목적으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전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90%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자본변동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참고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요 자본변동표라는 게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요 자본변동표라는 게 좀 특이한 재무제표라서 객관식 시험에 내기에는 좀 부적절한 모양새예요. 대신에 2차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내기는 딱 좋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는 2차까지 회계가 들어가고 감정평가사나 관세사는 1차 시험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2차에서는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회계사든 세무사든 1차에서도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거 뭐 심도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은 그게 제일 나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금표는 1년에 하나, 많으면 2개, 한두 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현금표의 문제점이 뭐냐? 어려워요. 한두 개 정도 출제되는데 어려워요. 현금표 이거 제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껴도 된다라고 봐요. 네, 출제 비중이 되게 작고 어렵잖아요. 그럼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과 이어지는 게 있으면요. 그런 거는 제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표는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끝판왕이거든요. 제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금표 중에서도 좀 진짜 어려운 주제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는 가져가고 어려운 건 버리고 이렇게 현명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주석이란 것은요. 요거는 말 문제로 꽤 나오는 편이에요. 네,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위주로 계산 문제 공부하고요. 주석은 말 문제 나오니까 뭐 주석이라는 뭐 설명서하고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어느 게 주석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는가 이런 것 좀 외우면 되거든요. 외울 게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쫄지 마세요. 공부하고 자본변동표 이런 게 있다. 끝. 현금표는 쉬운 부분은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고 어려운 거는 우리 다 같이 버리도록 할게요.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재무상태표 예시 있네요. 요거 밑줄 칠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럼 6쪽 하단에 있는 재무상태표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이 각각 얼마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황윤아의 현재 재무상태표를 제가 가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재무상태표 반을 그어서 왼쪽에는 여기 자산들이 나와요. 자산은 쉽게 내 소유의 물건 등등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 지갑에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20억이 있어요. 물론 뻥인 거 다 아시죠? 네, 20억이에요. 제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50억이에요. 물론 뻥이고 다 뻥이에요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12억짜리예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있어요. 토지 20억 등등등 요 정도만 구라를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소유의 뭐 자산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딴 거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무형자산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이요. 그래서 합치면 얼마냐?
70억, 90억, 102억이네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나는 102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거예요. 근데 빚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채예요. 자, 보통 50억짜리 아파트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산다라고 쳐요. 다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고 대출 땡겨서 사잖아요. 네, 차입금이 요거랑 관련된 대출금이 20억 정도 있는데 이거 은행에 갚아야 돼요. 아, 요거는 30억은 내 돈 내고 20억은 은행에서 돈 땡겨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게 3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전체 102억 중에 50억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나한테 남는 게 얼마예요? 52억이에요. 그게 뭐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재의 자산 부채의 자본이 얼마인가 이걸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면은 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요 책이 있는 회사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00원이 있네요. 네, 현금이 무엇인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랑 회계에서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5장 가서 얘기할게요. 현금이 500원이 있네요. 현금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현금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채권은 받을 돈이란 뜻이에요. 매출 채권 그 중에 뭐냐면은 재고자산을 팔잖아요. 물건을 팔고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받았으면 현금이 얼마 쌓일 텐데 그게 아니라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요.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1,000원. 아, 이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1,000원 받을 돈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받을 돈이 1,000원인데 이거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일부 금액은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대손 충당금이란 게 있네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외우거나 그릴 필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게 1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뭔 뜻이냐면은 받을 돈이 1,000원 있는데 그 중에서 900원은 온전히 회수할 것 같고 100원은 떼일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까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지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른 의사 결정할 거잖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회계에서의 약속이에요. 보통은 뭐 산수나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마이너스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괄호에 넣어요. 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회계에서의 오랜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요?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의문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호기심도 나쁜 건 아닌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를 좀 억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거는 나중에 붙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공부할 때는요. 강사가 외우라는 거 빠르게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5,000원 있네요. 재고자산이 뭐냐면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서점에는 재고자산이 뭐 있나요? 각종 책들, 그게 서점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의 재고자산 뭐예요? 음료수들, 컵라면들 등등등 이런 게 다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재고자산 뭐예요? 각종 가전제품들 이런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5,000원만큼 네, 짱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4,000원이에요. 네, 유형자산은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에요. 재고자산과 차이는요. 재고자산은 그 자체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유형자산은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점 건물, 그거는 유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책꽂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유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유형자산들 보이시죠? 딱 둘러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네, 유형자산이에요. 책상도 유형자산, 칠판도 유형자산, 저기 빔 프로젝터도 유형자산, 시계도 유형자산, 저 캠코더도 유형자산, 모니터도 유형자산. 그 다음에 건물은 학원계 아니더라고요. 네, 학원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하게도 여기 방어막도 치고 있네 책상에.
네, 이런 것도 학원의 유형자산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 영업을 위해 필요한 뭐 건물이라든가 뭐 비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등등등이 4,000원어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700원이네요. 무형자산이랑 유형자산이랑 이름이 유사하죠? 둘 다 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똑같은데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다던가 등등등이 무형자산이에요. 여러분들도 무형자산 좀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5,000원 주고 다운받은 게임, 여러분들의 소중한 무형자산이에요. 등등등. 그 다음에 투자자산도 있네요. 1,900원. 회사가 돈이 좀 남아돌면은 딴 데 일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 살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틀어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다 더하니까 13,000원 나오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년 전에 175조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삼성전자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현금 등등등 다 합치면 얼마예요? 175조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채 중에 첫 번째로 매입 채무라고 있네요. 600원. 자, 채무 빚이에요. 매입은 재고자산의 매입을 의미해요. 재고자산을 현금 주고 샀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을 한 600원어치 사온 다음에 나중에 드릴게 이런 거예요. 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갚을 돈, 이게 매입 채무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도 400원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400원 주기로 했다라고 쳐요. 400원 주고 그래 빠이빠이 하면 끝인데 400원 내가 다음 달에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비용을 줄 게 있었는데 아직 안 준 경우 그거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요.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둘 다 줄 돈이다 라서 부채라는 건 유사한데 얘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얘는 비용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채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게 3,000원 있네요.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차입금이 생기길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뭐냐면은 시험 붙으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뚫리죠. 네, 한 1억 정도가 뚫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뭐 자동차를 사든 술을 마시든 등등등 흥청망청 썼다라고 쳐요. 그게 바로 차입금이에요. 네, 떨어지는 것보다 빚 1억 생기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빚도 능력이니까. 네, 회사가 뭐 각종 운영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3,000원 정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채라는 게 3,500원 있네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 부채를 다 더하니까 7,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은요.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자산은 13,000원, 근데 빚을 7,500원 갚으면은 6,500원 남잖아요. 잠깐만, 5,500원 남잖아요. 그게 순자산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본, 순자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본금 3,000원에 이익잉여금 2,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합계 5,500.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순자산, 순수한 내돈이 자본 5,500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쪼개는데 일단은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내돈이 5,500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3,000원이 내 돈이었다가 2,500원을 추가로 벌어서 내 돈이 5,500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벌어들인 이익의 누계액이 2,500억이다, 2,500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보금이란 말 들어봤나요? 막 유보금 타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이익잉여금이 유보금이에요. 어떤 회사의 유보금이 100억이다.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의 누계액이 100억이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래요. 네, 재무상태표 대충 개념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손익계산서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7쪽 있는 내용 설명 다 했고요. 8쪽 가요. 8쪽. 8쪽에 맨 위에 두 줄 밑줄 칠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정식 명칭은 포괄 손익계산서고요. 그냥 줄여서 손익계산서라고도 부르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 손익계산서는 뭐냐? 특정 기간 동안, 보통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동안 번 돈, 쓴 돈, 이거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먼저 매출액이라는 게 5,000원 있네요. 매출액의 의미가 뭐냐? 주된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번 돈이 바로 매출액이에요. 우리 하우패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수강료 결제하잖아요. 그런 게 다 하우패스의 매출액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편의점 매출액은요. 물건 팔 때마다 3,000원, 2,000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런 게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게 있네요. 매출 원가가 3,000원이에요. 만약에 편의점이 맥주 5,000원이면 맥주 그냥 맥주라고 칠게요. 맥주 한 캔을 5,000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매출액이 5,000원 되는 거예요. 근데 맥주가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건가요? 아니라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5,000원에 사오나요? 아니라 당연히 5,000원보다 싸게 사오겠죠. 3,000원에 사와서 2,000원 마진 덧붙여 5,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판매가, 이거는 뭐예요? 원가. 3,000원에 사와서 5,000원에 팔아. 2,000원에 마진을 남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마진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또 마진은 회계 용어 아니에요. 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데, 네, 회계에서는 이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돈 나가는 거 매출원가 끝인가요? 아니라 각종 판매관리비들이 나가거든요. 판매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줄여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판매관리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임차료, 그 다음에 수강생들 끌어모으려면 뭐 해야 돼요? 광고해야 되잖아요. 광고비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과정에서 전기 써야죠.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등등등, 이런 게 판매관리비예요. 아, 이 회사는 판매관리비가 1,000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원이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뭘 뜻하는지 알겠죠? 전체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의 원가와 각종 영업이랑 관련된 비용을 싹 다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란 것도 있고요. 영업의 비용이란 게 있어요. 네, 회사가 영업이랑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랑 관련 없는 활동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걸 6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쳐요. 그럼 1,000만 원 이익이죠. 근데 그거는 영업이익에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업 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 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이 남아들면은 은행에 맡겨둘 수 있잖아요. 푼돈이나 이자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요, 영업 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 회사는 영업의 수익이 200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300원이 있네요. 예를 들어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요. 등등등. 아,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900원이네 라고 나오네요. 그냥 줄여서 세전이익이라고 하니까 저는 세전이익 쓸게요. 근데 이익 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요, 법인소득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도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개인소득세라고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이렇게 부르고요. 개인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인세. 이게 200원이네요. 아, 이 회사는 세금을 200원 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막 조 단위로 세금을 내요. 그래서 700원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당기는 올해란 뜻이고요. 아, 올해 순수하게 남겨먹은 금액이 700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알 수 있고요. 손익계산도 보면요, 1년 동안 이 회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봐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나쁜 회사인가 알 수 있나 없나요? 좀 제한적이에요.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 A씨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순자산이
100억이에요. 아,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참고로 당기순이익은 영어로 net income에서 NI 이렇게 부르거든요. 당기순이익이 55억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순식간에 망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친하게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씨를 볼게요. B씨 보니까 순자산이 20억이에요. 아, 이 정도면 좀 많네. 근데 이 사람의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12억이에요. 이 사람은요,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략 어떤 사람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사 중에 그동안 무명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인기 강사가 된 지 2년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벌어먹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1번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A씨랑 친해야 돼요. B씨랑 친해야 돼요. B씨랑 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든 사람이든 집 몸력을 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8종 내용이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서 대손충당금 얼마냐? 매입채무 얼마냐? 유형자산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들 구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절 회계의 정의와 회계정보 이용자. 참고로 요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회계를 배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회계의 정의요. 그쪽에 보시면은 네모 박스 있는데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회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예요. 밑줄 칠게요.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네, 학문이란 게 그래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학문을 되게 간지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좀 욕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거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되게 쫄거든요. 쫄면 안 돼요. 별거 아니니까. 바로 밑에도 밑줄 칠게요. 경제적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며 재무제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배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개예요.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 맞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회계정보 이용자. 자,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누군가 이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회계정보 이용자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두 패로 나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내부에서 회계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회사의 경영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리고 흔히 경영자라고 하면은 회장님, 사장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회장님, 사장님뿐만 아니라 뭐 전무, 상무, 부장님, 과장님 등등등 중간 경영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회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경영자예요. 그런 걸 보고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주주라고도 해요.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주 샀다라고 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투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투자자라고 해서 너네들 회계 시스템 한번 까봐.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정보 까봐. 못하거든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 다음에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종업원. 네, 회사 임직원 중에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회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말단 직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 물론 정부기관이 까라면 까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쳐요. 이렇게 외부정보 이용자예요. 그럼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경영자를 내부정보 이용자라 하며 채권자, 투자자, 정부기관 등과 같은 정보 이용자를 외부정보 이용자라 한다. 먼저 경영자는 회계정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요 회계정보는 그 경영자의 그 성적표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실적 잘 냈나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상여금 얼마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짤 때도요. 작년에 재무 상태가 어떻고 작년에 손익이 있었으니까 내년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전략 짜는데도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요. 이 회사에게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 재무제표 봐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도요.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회사는요. 돈 빌려주면 돈 못 받겠죠. 그래서 좀 상태가 좋은 회사한테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재무제표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 망할 것 같은 쓰레기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좀 우량한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느 회사가 우량한 회사인지는요. 재무제표 보면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도요.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데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회계 정보를 보고 이게 적당히 세금을 얘네들 신고했는지 아니면은 뺑기를 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 정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영자, 2번의 채권자, 3번의 투자자, 4번의 정부기관, 5번의 종업원이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계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직 끝낼 시간이 안 된 거 맞죠? 계속할게요. 제3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있네요. 여기서 이어져요. 요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관리회계라고 해요. 우리 관리회계 공부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1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가회계라는 게 5문제, 관리회계라는 게 5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개, 6개 나올 수도 있고 6개, 4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회계가 그냥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것만 다루니까 이것도 충분히 공부할 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재무회계라고 해요. 재무회계에서 30문제 출제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밑줄 칠게요. 11쪽에 2줄이요. 두 번째 줄부터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 분야를 재무회계라고 하며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를 관리회계라 한다. 재무회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관리회계도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 투자할 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재무회계의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많아요, 적어요? 그 숫자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재무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통된 정보 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맨투맨으로 과외를 한다면요. 그 학생이 원하는 거 제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 위주로 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며 이것을 회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냥 막 만들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규칙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각각 얼마인가 이런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관리회계, 이것도 양가로 3번의 맨 위에 줄부터 밑줄이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므로. 근데 경영자는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강의라면, 학원 강의라면은 관리회계는 가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리회계에서 제공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재무회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관리회계는 소수의 경영자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표 1-1번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뭐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제4절 재무제표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